예, 황교안 전 총리의 한국당 입당 소식에 정치권이 벌써부터 시끄럽습니다. 특히 한국당 안팎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사태 책임론을 거론하며 비판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민주당은 송금주 이용호 의원의 복당과 입당 신청을 불허했습니다. 이 관련 내용들 두 분과 짚어보겠습니다. 임병식 전 국회 부대변인, 정태근 전 새누리당 의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지난주 문재인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을 했고요. 최근에 여당 원내대표단 그리고 장관들 만나서 이렇게 오찬을 같이 하면서 그래서 유료 자료도 격려 자료도 될 수 있겠습니다만 이런 식사 정치를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야당 대표들도 한번 만나야 될 것 같은데 가능성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우선 여야정 상설협의체가 그 야당 정치인들하고 좀 자리를 하겠다는 의도고요. 이미 지난해 한 번 했었고 올해도 좀 조만간에 좀 하시자고 좀 제안을 해놓은 상태인데요. 정치인들에게 그 식사는 단순하게 어떤 허기를 달래기 위한 자리가 좀 넘어서는 거죠. 그렇죠. 어떤 소통이라든지 공감을 위한 수단으로 이제 식사를 하는 건데 조선시대 때도 보면 이제 가뭄이 들면은 임금들이 이제 수라상에 올라오는 반찬 가지수를 좀 줄이라고 그랬거든요. 이제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백성들의 고통을 좀 같이 나눠갖고 그러면서 공감하겠다는 취지인데 이런저런 측면에서 볼 때 이런 그 식사 정치는 정치인들한테는 어떤 소통의 창구가 된다는 점에서 상당히 좀 의미가 여러 가지가 있고요. 뭐 잘못하면 또 이게 화가 되는데 뭐 2016년 8월 11일로 기억을 하는데 박근혜 대통령께서 그 이정현 대표가 자기 신복이나 다름이 없는데 당 대표에 당선되니까 이제 축하연을 청와대에서 오찬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당시 이제 논란이 됐던 게 뭐 송로버섯이라든지 뭐 캐비어 샐러드 또 뭐 샥스핀찜 뭐 이런 일반 서민들은 쉽게 접하기 어려운 메뉴들이 이제 올라와가지고 그때가 8월달에 그때 굉장히 무더워가지고 서민들은 이제 전기세 누진제 가지고 그 논란이 좀 있었는데 국민 정서가 굉장히 괴리된 동떨어진 오찬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식사 정치는 오히려 더 안 하니만 못한 경우가 좀 있는데 문재인 대통령께서 지금 이제 식사 정치를 통해서 어떤 친정 체제도 구축을 하고 소통도 강화를 하고 아주 바람직스러운데 다만 좀 아쉬운 것은 이제 우리 편끼리를 좀 넘어서서 야당 정치인들하고도 좀 소통폭을 좀 넓혀나가는 행보를 좀 꾸준히 좀 보여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좀 있습니다. 예전에 군주들이 신하들과 어떤 메뉴를 먹으면서 백성들의 그런 노고를 함께 공감을 했는지 그런 생각도 갑자기 들고요.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예. 지난 금요일 날 갤럽 조사도 그렇고 오늘 리얼미터 여론조사도 보면 문 대통령의 지지율이 한 3% 정도 올라서 거의 맞습니다. 50%대까지 갔어요. 그게 이제 물론 지난주에 신년 기자회견 역할이 컸겠지만 어떻든 최근에 보여지는 그 유연하고 그런 대화 식사를 하겠다고 하시는 모습을 거기다가 이제 경제 행보들을 하는 것이 영향을 미쳤을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이제 야당과도 그런 아주 유연하고 적극적인 그런 대화를 하시는 게 마땅할 것 같고요. 그래서 아마 지난번에 손학규 대표가 그런 말씀들을 하셔서 밥 한번 먹자는 얘기를 하셔서 조만간 식사가 이루어지지 않겠는가 생각을 하는데 문제는 저는 거기에 좀 더 나아가지고 지금 국민들이 원하는 것이 경제정책 기조도 좀 전환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들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오늘 같은 경우에 어제 이제 그 지난주에 그 송영길 의원 같은 경우가 원전 문제와 관련해서 이제 신한울 3, 4호기 재개 문제를 꺼냈어요. 여당 의원이 처음으로. 전격적으로 청와대와 다른 입장을 처음 얘기했건데 이 문제 같은 경우 좀 유연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매몰 비용이 이미 한 8천억 정도 되는 거거든요. 그게요. 그러니까 두산중공업하고 우리 한국수력원자력에. 그리고 이제 지금 경제 행보와 관련해서 혁신을 굉장히 강조하시는데 정말 기업이 활력 찾을 수 있을 방식으로 조금 정책들을 좀 기조를 좀 바꿔준다든지. 예를 들면 조금 전에 이해찬 대표 기자회견도 나왔습니다만 뭐 김태우 건은 그렇다고 해도 심재민 사무관 관련해서 기재위 못 열 게 없다. 이렇게 이제 정책적으로 좀 유연한 모습을 보여주면 국민들이 더 좋아하고 아마 지지율도 올라갈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러한 유연한 행보에 더해서 실질적인 정책적 수렴, 변화 이런 것들을 좀 같이 주문하고 싶은 거죠. 단순히 식사만 하는 게 아니라 그 식사 자리에서 오는 야당의 이런 제안들도 그렇죠. 좀 받아들이는 자세를 보여줬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청와대 인사에 이어서 이제 개각 이야기 나오고 있습니다. 설 전이냐 후냐 이야기 많았는데 일단은
뭐 실질적인 요건상, 현실적인 시기상 설 전은 어렵다, 설 후가 될 것 같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렇다면 설 후가 되더라도 개각을 할 때 중요하게 볼 이번에는 어떤 부분을 좀 중요하게 볼까라는 것도 궁금합니다. 이번에는 아무래도 이제 전문성에 방점이 둘 수밖에 없지 않을까 싶은데요. 정권 초기에는 어쨌든 대통령의 철학을 빨리 화력을 집중해서 가기 위해서 친정 체제를 구축할 수밖에 없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잘 아는 분들, 이제 정치인 중에서 국회의원 중에서 많이 이제 발탁을 해 오셨는데 이제 3년 차가 접어드니까 이제는 이제 일하는 정부, 대통령께서 여러 번 말씀을 하셨지만은 실적을 이제 내는 해가 돼야 된단 말이죠. 그러려면은 전문성이 가장 우선이 돼야 될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이번 아마 설 이후에 하게 되면은 차관급에서 그러니까 전문 강요 중에서 발탁을 해서 일 잘하는 분들을 중심으로 2기 개각이 좀 진영이 짜여지지 않을까 뭐 관측을 해보고요. 또 그렇게 가야 맞는 승진시키는 거고요. 의미로. 그렇죠. 예. 그래야 또 조직사회도 어떤 희망을 가지고 일을 열심히 하면은 내가 장관도 될 수 있고 차관도 될 수 있다는 이런 희망이 있는 거지. 계속 밖에서 일종의 낙하산이나 다름없는 이제 들어오게 되면은 굉장히 좀 조직이 좀 그 의기소침해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사검증 시스템상 뭐 인사검증 계속 그 부실 논란이 있었는데 이번에도 또 그런 게 되풀이되면 안 되기 때문에 인사검증도 꼼꼼히 해야 되겠고 또 인사청문회 한다든가 이런 일정을 또 따져봐도 설 전에는 어려운 일을 조급하게 하기보다는 설 이후로 늦춰서 좀 여유 있게 하되 그런 도덕성이라든지 전문성, 능력에서 합당한 분들을 찾는 작업이 좀 따를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나 더 우리 저기 여쭤볼게요, 정 의원님께. 그 최근이죠. 지난번에 그 인사수석실 행정관인가요? 저기 육군 참모총장 면담하고 또 문서 분실해가지고 좀 논란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작년 11월에 청와대 파견 나온 장교들 이게 장성 인사 관련 청와대 문건인데 이게 SNS를 통해서 공유를 했나 봐요. 그러니까요. 예, 그리고 이것도 사실 또 기강회의 문제가 좀 다시 한번 또 지적이 되고 있는 청와대가 상황입니다. 계속 기강회의가 벌어지는 게 자기 식구들 문제에 대해서는 단호하지 못하다는 데 문제가 있는 겁니다. 얼마 전에 노영민 비서실장도 얘기를 했었고 청와대 모든 비서관실에 이제 춘풍추상이라는 문기가 써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남을 대할 때는 봄바람처럼 대하고 자기한테는 가을 서리처럼 단호하게 대하라는 건데 이 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제 그 파견 영관급 장교 3명이 그 보도 자료와는 다르게 인물이 나와 있는 대통령 결재 문서를 유포시켰다는 거거든요. 그거를 경호대에 있는 대위가 사진으로 찍어가지고 본격적으로 SNS에 퍼뜨리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걸 어떻게 처분을 했냐면요. 영관급 장교는 비밀 인가 그 위치에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 문제가 안 된다고 그러고 원대 복귀시키고 징계를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 경호대에 있는 대위한테만 징계를 처분을 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경호대에 있는 대위가 그런 일을 하도록 일을 발생시킨 사람들은 이 영관급 장교잖아요. 그렇죠. 그런 면에서 아무리 청와대를 왔다 갔다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이런 문제는 있을 수가 없다라는 차원에서 지휘 감독의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단호하게 했으면 문제가 안 됐을 텐데 이미 작년에 11월 22일인가 이게 한 방송사를 통해서 보도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 뒤처리 문제가 이렇게 됐기 때문에 왜 계속 청와대는 남한테는 정말 추상같이 하면서 자기들한테는 이 내부 식구들한테만 그렇게 내로남불식으로 따뜻하게 하느냐 이런 문제가 계속 제기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는 이번에 비서실장도 교체되고 2기 비서진들이 새로 왔기 때문에 상당히 단호하게 처분하는 것이 맞습니다. 예. 임보 대변인 어떻게 보세요? 이번 일에 대해서? 저도 뭐 공감할 수밖에 없는데 이제 뭐 그 군사 정권 용어라서 잘 안 쓰는 표현이긴 한데 군기잡다고 속칭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떤 조직, 특히 공조직에서는 기강이 좀 바로 서야 일이 또 합리성도 담보가 되는 건데 지금 뭐 청와대 그 의전비서관 음주 논란도 있었고 또 경호처 직원이 또 술 먹고 시민들도 폭행하고 이런 것들이 작은 것 같지만 그 뚝이 큰 댐이 작은 구멍에서 비롯돼 가지고 무너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너무 가볍게 보거나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편이니까 좀 손방망이로 대하고 상대한테는 철퇴를 내리고 이런 것이 거꾸로 해가지고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은
이게 대통령 지지율을 갉아먹는 또 원인이 되기 때문에 또 대통령 지지율이 빠지면은 지난번에 이제 다시 뭐 테드 크루스가 이제 어제 여론조사에서 이제 반전되긴 했습니다만은 연말 지난달마다 쭉 빠지니까 뭐 이러다가 또 이 추세가 계속 가가지고 레임덕 오는 거 아니야 이런 불안감이 조성될 정도였었는데 그런 걸 감안해 볼 때 자기 처신을 청와대부터 좀 엄정하게 좀 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청와대 내부 이야기 하나만 더 해보겠습니다. 조국 수석 SNS 활동 다시 재개해서 또 최근에 굉장히 많은 정치권의 비난을 받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SNS 활동을 중단하겠다라고 다시 선언을 했습니다. SNS 활동을 중단을 하겠다라고 굳이 선언을 한 좀 이유가 좀 있을까요? 근데 그거는 진작에 그만뒀어야죠. 그리고 최근에 또 정태호 수석도 무슨 뭐 알렐레온가 유시민 TV 나가신다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대통령께서 SNS 하는 건 공감을 합니다. 그리고 청와대가 지금 공식 SNS 계정이 있거든요. 그런데 수석이 그거를 홍보 차원에서 더더군다나 지난번에 보면 핵심 내용이라는 게 사법개혁 잘 안 될 것 같으니까 도와주십시오. 그 메시지는 누구냐면 반대하고 있는 야당과 검찰에 대해서 국민들 보러 항의를 하라는 뜻이거든요. 대통령 민정수석이 왜 그런 일을 하냐 말이에요. 오히려 그러면 청와대가 그러면 국회에서 야당과 합의를 볼 수 있는 지점은 없는가를 고민을 해야 되는 거고 예를 들면 뭐 공수처 문제와 관련해서 공수처장 추천권 문제를 어떻게 조정할 것인가의 문제라든지 검찰에 대해서 검찰의 태도가 지금 만만치 않은 게 사실입니다. 여러 가지 청와대 비리가 터지면서. 그러면 그거는 그야말로 직무적 차원에서 분명하게 문제를 제기하면 되는 거지 그거를 국민 보러 압박해달라고 하는 그런 SNS를 하는 수석이 왜 필요하냐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대통령께서 하시는 SNS는 정말 국민과의 소통 차원에서 또 언론인과의 소통 차원에서 필요한 일이고 저거 활용해야 되는데 수석들은 그냥 일만 좀 열심히 하셨으면 좋겠어요. 지난번에 두들겨 맞으면서까지 가겠다는 걸 다시 한번 이렇게 밝혔는데 이 대목에서 좀 자제를 하겠다는 거는 지난번에 연말에 국회 운영이 그 부분이 굉장히 좀 영향을 받았을 거라고 보십니까? 그렇죠. 이제 정무수석이라는 자리가 직책상 역대 정무수석들 보시면 알지만은 굉장히 극도로 일종의 은둔자 가깝게 행보를 보였던 거에 비춰볼 때 우리 그 조국 수석은 상당히 거꾸로 굉장히 좀 적극적으로 좀 보여서 일정한 부분에서는 굉장히 그 좋은 부분도 있지만은 아주 불필요한 그 논란을 촉발시키고 본인이 정쟁의 한가운데 들어선다는 점에서 그렇게 좀 바람직스럽지 않았다는 의견이 좀 지배적이었었는데 이제라도 이제 그것을 좀 본인이 이제 깨달았고 말을 아끼는 게 결국은 말을 많이 하다 보면은 흠이 좀 많아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그 거꾸로 가는 게 오히려 더 무게도 있고 본인이 마무리해야 되는 사법개혁 아무래도 좀 힘이 좀 실릴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유한국당 얘기 좀 하겠습니다. 황교안 전 국무총리 자유한국당에 내일 입당 기자 간담회를 통해서 공식적으로 입당을 합니다. 2월 27일 전대도 있고요. 내년 총선도 있고 그 이후에 이제 대선도 있습니다. 뭘 생각하는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합니다. 일단 입당 배경, 최근에 자유한국당 지지율이 오르기 때문에 뭔가 탄력을 받았기 때문에 뭔가 자가 이런 결심을 한 것 아닌가 많은 분들이 이렇게 분석을 하던데 정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전당대회를 염두에 뒀다고 봐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최근에 여론조사가 이 야권 인물 중에서는 가장 차기 지지율이 높게 나왔다라는 것에 고문됐을 것이 분명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당내에서 보면 당연히 이제 이전에 친박계 의원들 입장에서 보면 누군가 자신들을 대표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당권 주자를 내세워야지 세력을 유지하거나 차기 공천에 유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게 다 맞아떨어졌다라고 보여지는데 문제는 전당대회에 나가서 대표가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자유한국당 입장에서 보면 가장 중요한 문제는 내년 총선을 앞두고 소위 이제 이 보수 야권을 통합시킬 수 있느냐 거기에 이분이 도움이 되는 후보인가 대표인가 아닌가가 제일 중요한 거거든요. 아까 문 대통령 지지율이 올라간 거와 반대로 2주 연속 지금 갤럽 조사나 리얼미터 조사에서 계속 자유한국당이 빠집니다. 그래서 한 3% 가까이 빠졌습니다. 거기에 영향을 미친 걸 보면은 자유당이 강경 보수, 예를 들면 태극기 보수 이런 분들에 대한 태도가 상당히 애매모호가 있었어요. 예를 들면 전두환 씨 발언에 대해서 아무 얘기를 안 하거나 지만원 씨 문제를 가지고 우왕좌왕한다든지 그것은 결국 뭐냐면 강경한 지지층뿐만 아니라 소위 이제 유연하면서도 중도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을 때 차기의 희망이 있다는 거거든요. 그런 문제에 있어서
황교안 씨가 참여하는 것은 어떻든 사람들이 유력한 주자가 온 것을 환영할 만한 일이지만 내부에서 과연 이게 내년 총선에 득이 될 것인가라는 것들을 고민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도 엄연한 현실이라는 거죠. 보수 야권 통합에 있어서는 의문을 제기하는 시각이 있다라는 말씀이시죠. 차기 대권 주자 지지율 말씀을 해주셔서 뭐 전대 출마를 이미 염두에 뒀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그러면 황교안 전 총리 본인의 입장에서는 전대 출마 이후에 차기 대권까지도 스스로가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뭐 저는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데요. 지금 왜 이 시기에 입당하시는가 그 시점을 보시면 알겠습니다만 전대가 다음 달 27일 날 열리지 않습니까? 본인이 지금 그 보수 진영에서 계속 지지율이 지금 1등으로 나오고 있고 야권까지 여권까지 포함하더라도 2등으로 나오는 여론조사 보면은 누구라도 그 꿈을 꿀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아마 또 주변에서 또 계속 또 가까운 분들이 좀 추동을 했을 것이고요. 예. 근데 저는 이제 그분이 뭐 당대표 선거에 나가서 당권을 잡던 또 대선 후보가 되던 그거하고는 별개로 한국당에서 얼마 전에 그 당협위원장 70여 곳을 물갈이하면서 내세웠던 기준 중에 하나가 탄핵이라든지 정권 교체에 책임 있는 인사들을 그때 쳐냈단 말이죠. 그러니까요. 그러면은 지금 황교안 총리는 박근혜 정부에서 법무부 장관을 지냈었고 또 국무총리까지 하신 분이니까 가장 사실상 어떻게 보면은 국정농단의 책임에 있었던 분이고 그런 걸 따져볼 때 일정 부분 본인이 저는 이제 앞으로 정치를 해야 될 분이고 정말 책임 있는 정치인이라면은 아마 내일 입당 기자회견에서 그런 말이 나올지 안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국민에 대해서 그런 사과를 좀 진솔하게 하고 내가 그 박근혜 정부의 국정에 일부 참여했던 당사자로서 이러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통감한다. 그렇지만 새로 정치를 출발하는 만큼 이제는 내가 어떻게 가겠다 이런 게 선행이 돼야 되지. 그렇지 않고 그냥 어물쩡 그 보수 진영 1위라는 그 지지율에만 타가지고 올라타면은 지금 당내에서도 꽃길만 걷다가 온다는 그 비판이 있는데 그런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겠죠. 그래서 좀 더 본인이 좀 겸허하게 국민들을 좀 볼 필요가 있겠다 이런 말씀 좀 해드리고 싶습니다. 주님, 방금 말씀해 주신 그런 치명적인 약점이 있음에 불구하고 본인이 이제 입당을 하겠다. 그러면 친박 쪽에서는 이걸 어떻게 보는 겁니까? 친박 쪽에서 어느 정도, 그러니까 원내든 원외든 약간의 그런 교감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뭐 황교안 전 총리를 좀 밀어주자 이런 게 있었을까요? 어떻습니까? 양쪽의 이해가 다 그 측면에서는 맞아떨어진다고 봐야 되겠죠. 왜냐하면 황교안 총리가 차기 대권까지를 내다본다 그러면 다음 총선에서 자기가 공천을 해서 자기 직계 세력을 만들어내지 않는 이상은 사실 후보까지 가는데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그렇죠. 이번 전당대회에 나와서 당권을 잡고 내가 중심이 돼서 공천을 하겠다. 이런 얘기를 깔고 있는 것이고요. 반대로 사실은 이제 친박이라고 하시는 분들의 지역구가 상당 부분 다 이제 대구 경북을 그 기반으로 하고 있잖아요. 예. 최근에 이제 오디션을 통해 가지고 이제 물갈이 한다고 하는데 거기서도 계속 밀린단 말이에요. 그렇게 보면 사실은 가장 당신이 확실한 대구 경북에서 거기에 있는 현역 친박 의원의 입장에서 보면 공천이 제일 중요한 문제거든요. 그래서 지금 당협위원장이 이렇게 교체되는 것에 대해서 불안을 느끼고 그래도 어떻든 다음번 차기 총선에서 최대한 공천이 많이 돼야 되는데 그러면 나를 지켜줄 사람이 누구냐 이런 측면에 있어서는 이해가 맞을 수 있다. 자기들도 그걸 생각하는군요. 네. 아까 전에 그러면 임 부대변인께서 말씀하셨던 국정농단 책임의 가장 중심에 있는 사람인데 지금 이렇게 비대위의 이런 인적 쇄신과는 대조되는 이 사람이 이렇게 다시 인사로 들어온다라는 것은 어떻게 좀 바라보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다음번 전당대회 이후 기조는 크게 보면 두 가지 기조일 겁니다. 하나는 정말 우리가 봤을 때는 이 보수 대노를 단일화시키는 게 제일 중요하다. 이렇게 보는 세력이 있을 거고 그거보다는 확실한 지지 세력을 가져가야 된다. 이 양 측면이 부딪힐 거거든요. 그런데 결국은 지난번 대선을 놓고 보면 홍준표 대표가 24%를 득표했는데 대략 그 당시 얻은 표가 한 785, 790만 표입니다. 근데 집권을 하려면 이 문재인 대통령이 41%를 득표했는데도 불구하고 1340만 표예요. 그러면 대략 한 1400만 표 내외를 득표해야 집권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 개인이 총선에서 살아남는 걸 최우선으로 목표하는 국회의원 입장에서 보면
어떻든 확실한 지지 기반이 제일 중요할지 모르겠지만 이 당의 큰 흐름으로 봐서는 어떻게 해야 집권하는 거냐 이게 숙제로 남을 것이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이제 집권까지를 염두에 두신 분들은 지난 탄핵과 관련해서 책임 있는 분들은 물러나야 된다라는 것들을 강조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집토끼라든지 지기반을 확실히 가지고 가고자 하는 사람들은 가장 중요한 것은 핵심 지지층부터 정돈시키는 것이다. 이런 입장으로 갈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게 아마 전당대회 때도 논란일 거고 전당대회 이후 내년 총선까지 계속 논란이 될 겁니다. 홍준표 전 대표는 이 황교안 전 총리의 입당을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자기의 경쟁자로 보는 겁니까? 일단 뭐 자기는 아직까지 당대표 나서겠다는 뜻은 확실하게 언급은 하지 않았습니다만 어떻습니까? 뭐 제가 그분의 의중에 들어갈 수가 없어서 예. 정확한 말씀드리긴 어려운데 아무래도 뭐 홍 대표께서 이제 그 본인의 그 성향을 보시면 알겠습니다만 그분이 단순하게 지금 홍카콜라 방송화 끝낼 뿐이 아니거든요. 그 다음을 보고 계속해서 자기 어떤 팬덤을 일으켜서 정치 기반을 계속해서 확장하겠다는 그런 의도인데 어쨌든 가장 유력한 경쟁 상대가 또 하나가 좀 부상을 한 셈이 된 거죠. 그런 면에서 볼 때 좀 심적으로 볼 때 좀 약간 불편하거나 아니면 또 의도적으로 무시하는 것도 있을 수 있거든요. 같이 뭐 상대를 해주면 급시 이제 본인 급부하고 올라가는 거니까 어떤 전략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여하튼 경쟁자가 한 명 늘어난 건 분명한 사실이겠죠. 결국에는 친박 대 비박 이렇게 가는 구도가 그렇죠. 될까요? 예, 지금 한국당이 아마 그 황교안 총리 입당 때문에 가장 부담스러워하고 우려하는 부분도 아마 그 지점에 있다 보는데요. 본인들은 뭐 개파가 없다, 친박 비박 없다, 다 사라졌다고 하지만 이게 계속 잠복돼 있다가 어떤 기화만 되면 불꽃처럼 계속해 터진단 말이죠. 이게 아마 또 그런 기폭제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아마 우려스러운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한국당 조직위원장 선발 앞서 잠깐 언급해 주셨습니다만 공개 오디션으로 선발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결과가 굉장히 이례적인 결과가 나왔어요. 40대, 3040 그리고 청년 여성들 굉장히 많이 됐고 전현직 의원 8명이 출사표를 던졌는데 여기 2명밖에 안 됐단 말이에요. 이런 변화가 한국당 내에 지금 어떤 움직임이라고 해석을 하고 계십니까? 상당히 바람직한 시도지요. 그런데 이제 다만 이제 이게 이제 그 단판에 있어서 그 현장에서의 능력을 중심으로 평가를 받잖아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그런 이제 이 동영상이라든지 그런 그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더 높게 평가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시도는 바람직한데 단판에 하지 말고 한 2-3번 하고 이게 패자부활전이라는 것도 있는 건데요, 기본적으로. 그리고 이제 그런 대중과 접촉하는 능력들을 평가하는 것과 동시에 예를 들면 정책적 능력이라든지 또는 지역에 있어서의 활동 능력 이런 것들을 같이 볼 수 있으면서 이것을 해나간다 그러면 저는 옛날에 밀실에서 그야말로 개파 중심으로 공천하는 것에 비해서 훨씬 나을 거라고 보여져요. 그리고 이제 이번에 당협위원장이 됐다고 해서 무조건 다 공천을 받는 건 아니거든요. 이분이 당협위원장이 돼서 유리한 위치에서 지역 사업을 하는데 앞으로 이제 평가받는 과정에 대해서도 대신 또 엄격하게 해야죠. 알겠습니다. 자, 이 질문은 우리 호남 정서를 잘 아는 임 부대님께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무소속 송금주 이용호 의원 민주당에서 복당 입당 불허했네요. 그 예측이 어긋난 겁니까? 많은 분들이 될 거다 이렇게 하던데 왜 안 됐을까요? 저는 안 될 걸로 저는 그랬습니까? 예측을 했었는데요. 이게 특히 호남의 정서가 그 아는 분들은 그런 예측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이미 당협위원장으로서 몇 년 동안 고생을 하고 나름대로 떨어지고 지금 쭉 했단 말이죠. 근데 거기에 지금 호남은 민주당 옷을 입고 오면은 그 사람이 당선될 확률이 굉장히 높은데 그 자리를 누가 내주려고 할 것이며 그런 당내 갈등도 있었고 예. 특히 이번에 주목해야 될 게 만장일치로 불허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이론이 있는 게 아니라 이제는 이제 당내 기류가 한 2석 얻어서 당세를 불리고 이런 정도를 넘어서서 이제는 이제 첫 세 정치에 대해서 우리 정치권도 인식의 변화가 좀 있어야 된다. 그리고 항상 우스갯소리로 하는 말이지만은 정말 첫세가 들으면 첫세 정치를 기분 나빠한다는 거거든요. 첫세는 정해진 시기에 이 정해진 거리를 일정한 궤도를 따라서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굉장히 정직한 거죠. 근데 지금 우리 정치권에서 회자되는 첫세 정치는 자신의 그 당적인 유불리에 따라서 여기로 갔다기도 하고
무소속도 했다가 또 이 당으로 갔다가 이건 처세가 아닌 거죠. 그래서 이런 정치는 이제 좀 종식이 좀 돼야 되는 것 같고 특히 이제 송금주 의원이라든지 이용호 의원이 이제 그 대변인이라든지 정치기장 할 때 내뱉었던 그 언행들을 보면은 굉장히 좀 저희들이 부부싸움 할 때도 정말 그 자존심을 마지막 건드려서는 안 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여당을 향해서 공격했던 부분이 예. 있죠. 예. 근데 보시면 제가 한 두어 가지 적어왔는데 뭐 독재 정권을 연상한다. 송금주 의원 같은 경우는 뭐 문군회로 회자되는 이유를 내가 알겠다. 뭐 이런 식의 뭐 논평을 냈었고 이용호 의원 같은 경우는 뭐 문 대통령께서 지난해 이제 그 중국 그 국빈 방문 갔을 때 뭐 중국 맛집 혼밥 순례하느냐. 그러면서 문씨 집안 더 이상 볼 일도 관심도 없다 이런 식으로 내놨기 때문에 이 말이 본인들을 지금 감고 있는 겁니다. 그때 대변인을 하더라도 좀 품격 있게 논평을 하시고 넘어서는 안 될 정도로 하셨으면 우리 정치도 품격이 올라갈 텐데 좀 뭐 그런 것들이 예. 장 의원님. 이분들이 작년 8월 달에 이제 입당 의사를 밝히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민주당에서 진작에 우리 이런 입당 안 받는다 이렇게 입장을 표명했어야 저는 맞다고 보여지고요. 너무 늦었다. 예. 예. 그리고 그래서 이 사람들은 더 이제 어려운 처지가 된 거죠. 근데 이런 측면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보니까 이번 민주당의 조치가 다른 측면에 있어서 정계 개편을 가져올 수도 있겠구나. 일단 예를 들면 어려운 처지에는 바른미래당하고 평화당이 어떤 길로 갈 것인가에 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향후에 자유한국당 전당대회가 끝난 다음에 지금 조치와 이어져서 정계 개편이 일어날 수도 있다. 이런 좀 판단을 좀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임병식 전 국회 부대변인, 정태근 전 새누리당 의원 두 분과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